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142회 취합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얼과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마지막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제가 맞죠? 항상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로 하다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황 토크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이벤트 관련한 공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간 인서트 때 호주 해날두님의 책을 다루면서 그 댓글 참여 이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아마 이 에피소드가 올라갈 즈음이면 제가 팟빵 공지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혹시나 못 보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첨되신 분들은 팟빵 공지를 보시면 당첨되신 분들의 닉네임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 하시면 저희의 공식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책을 직접 저희의 흔적이 담기고 그 다음에 호주 해날두님의 엽서까지 담긴 선물을 직접 보내드릴 예정이라서 공지사항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보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깊은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래도 많이 괜찮습니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네, 이따 근황 때 얘기하겠지만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얘기하세요. 그래요? 5개월 감기는 걔도 안 걸린다는데. 아니 근데 진짜 표정이 안 좋아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오늘 그래요? 아침엔 정말 가뿐하다 하면서 많이 나왔거든요. 나아진 게 이래?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심하게 아파요. 매년 그래요. 우리 할 때도 한두 번 아픈 적 있었잖아요. 그때 못 왔던 적도 그 1년에 한 번 아픈 그때였을 거예요. 이번 연도에도 요맘때 아픈 것 같아요. 겨울 아픈 것보다 요때 아픈 게 더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몸은 덥고 열이 나는데 바깥도 덥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이게 열이 확 오르면서 힘든데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병 난 줄 알고 너무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나대지 말래요? 큰 병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우쭈쭈 해주시면서 괜찮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단순 감기. 단순 감기인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저는 아직도 약간 무서운데. 왜요? 옛날에 감기 걸린 목소리 누가 섹시하다 그랬잖아요. 맞아. 섹시한데. 맞아. 이상한 기억이 오늘 떠올랐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네. 댓글을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 네. 자제해 주셨으면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이게 정말 목소리도 많이 나아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갈라지는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민둥님한테 그 개인적으로 카톡을 했거든요. 뭐 어떡하냐 했는데 하루 지나니 좀 가뿐해진 목소리로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했습니다. 다행이네. 네. 오늘 녹음을 그래도 참여도 해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표정이 아닌데요? 이 말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세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없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죠? 해명 시간 가져야죠. 감기 걸리셨나요? 아니.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유랑님이 늦게라도 오면 청문회를 열까 했는데 늦게도 못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네. 아니 요즘 그 큰 프로젝트가 최근에 끝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무리가 됐는지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에 뭐 쓰러진 거는 아니죠? 요즘 계속 그렇더라고요. 몇 번 계속 그랬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기면증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뭔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아침에 가끔씩 이렇게 몇 시간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시간씩 점프한다던가 이런 일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 이번에 말고 저번에 못 오셨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었잖아. 맞아요. 몇 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잠을 안 주무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예. 잘 못 자기도 했고 좀 아. 무리를 했는데 음. 요즘 좀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보통 그렇게 너무 피곤하면은 강제로 오프 스위치를 내려버리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좀 괜찮아요? 이제 얼마 전에 끝났어요. 마무리가 아. 됐어요. 다행이네. 과로 같네요, 과로. 그랬나 봐요. 음. 이제 그래가지고 핑계가 없습니다. 그런 핑계 없어.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걱정하다가 네. 다행히 중간에 카톡을 보내주셔가지고 음. 방송에서 다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뒷담화 좀 했거든요. 잘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들어보시고. 네. 유생님 근황 있습니까? 저도 근데 최근에 좀 아팠었거든요. 오, 다들 상태가 안 좋네요. 그러게. 비슷했어요. 되게 몸에 엄청 열나고 네. 진짜 막 저도 좀 죽다 살아나고 목소리 막 갈라지고 그랬어요. 감기? 감기라기보다는 네. 뭔가 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아. 면역 체계 이상이 왔는지 하여튼 좀 어. 이상했었어요. 몸이 너무 이상하고 막 밤에 추웠다가 갑자기 더웠다가 막 그러고 좀 몸 자체가 좀 이상했었던 그 뭐 약 먹고 수액 회복했어요? 맞으니까 확 났더라고요. 수액. 뭐 저는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어. 세 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한 2, 3주 전 일이고 그래서 최근에 어머니랑 같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 네. 어디죠? 다낭? 다낭으로 갔다 왔습니다. 오. 아 맞아.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다낭은 근데 그렇게 좋은 도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좋은 도시가 아닌데 왜 갔어요? 재밌긴 했어요. 재밌긴 어. 했는데 그렇게 제 취향의 도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뭔가 볼거리가 많거나 네. 즐길거리도 이렇게 새로운 즐길거리가 있거나 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휴양지예요? 가보셨어요, 선생님? 네, 저 가봤습니다. 휴양지 느낌도 제가 원하는 휴양지 느낌도 아니기도 했고 그 뭔데? 좀 도시와 좀 떨어져 있는 아.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뭐 건물도 엄청 화려하고 막 애매하죠. 깜짝하고 예, 그래서 너무 개인- 평온하지 않고 이게 좀 복작복작한 맞아요. 느낌이 있더라고요. 뭐 오토바이도 너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패키지 여행이어가지고 그냥 뭐 시원한 차에서 뭐 여기저기 가란 데로 가고 먹으란 데로 먹고 했긴 했는데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셔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 점에선. 그래서 세 분 다 회복을 하고 있거나 회복을 마쳤거나 네. 해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전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살았기 가만 때문에. 보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안 그러게요. 저는 평소에 짜증이 많다 보니까 아. 아프진 않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이 이 얘기 한 것 같아 근데. 세 명이 그래서 아프나? 우리 덕분에 지금 안 아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저 근황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넷플 연가에서 모임 연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모임을 열게 돼서 오, 열일하시네요. 그래요? 네, 이거는 그 서울에 스토리지 북앤필름이라는 독립서점이 있어요. 네. 알아요. 네. 저도요. 그 독립서점 중에서는 규모가 꽤 큰 곳인데 거기에서 독서 모임을 열게 돼가지고 또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이게 독서 모임이 보통은 유명한 책들, 네. 베스트셀러들 아니면 고전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독립 출판물을 가지고 하는 독서 모임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서점 분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7월 중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모임을 열게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독립 출판물에 조금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 산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 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용산 근처 해방촌 맞습니다. 거기서 할 예정이라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용은 얼마인가요? 그건 비싸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넷플 영화도 꽤 비쌌던데요. 스토리지 북앤필름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빈둥님이 연 그 넷플 영화가 봤거든요. 공지를 봤거든요. 네. 네, 세상 좋은 얼굴 그 사진으로 그쵸. 좋은 사람인 것처럼 몇 번 반려당했어요. 그래요? 네.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없냐고 했는데 그냥 그 사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괜찮던데?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뭔가 전문성이 없어 보인다는 피드백을 주변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맞아. 그런 그럴 거 수 있잖아요. 있겠다. 어쨌든 제가 하는 모임이 토론 모임 비슷한 거니까 여기서 하나 찍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앞에 있거나 그치. 강연을 하는 진중한 모습이거나 그런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진 걸려있으면 좀 재수없지 않을까요?
그러는 부작용도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게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했는데. 자연스러워서 좋아 보였는데. 근데 그런 모임에서는 아무래도 네. 신뢰감을 이미지로 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그 사진이 가장 신뢰감 있는 사진이었어. 나머지 사진은 하나도 없어. 다 노는 사진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주말을 요새는 그렇게 채우고 있다. 제 근황이었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도와주세요. 스타의 꿈을 이루실 수 있겠다. 유재석 버건간의 MC로 25년쯤 맞네.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황토크 끝. 그 마무리는 뭐죠? 오늘은 취향편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취합편. 아, 취합편이죠. 네. 맞아요. 취합편입니다. 네, 취합편의 마지막 취향편 편. 아닙니다. 취합편이고 궁시렁대. 유랑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큐멘터리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다큐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평소에 다큐를 많이 보는 편이신가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다큐멘터리. 아, 그래요? 오, 네. 영화 중에서요? 되게 있어 그쵸. 보이는 척하네. 그런 타입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가장 울림을 많이 주는 그 매체인 것 같아요. 장르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 네. 왜냐면 그럴 때가 있어. 가끔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네. 묵묵히 딱 보고 있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면, 자각이 되면 그 몰입이 한순간에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이게 연출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느껴지거나. 근데 다큐멘터리는 물론 다큐멘터리에도 연출이 있긴 하지만 진짜 사실적인 다큐멘터리에는 그런 게 적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흥이 깨지는 순간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접해왔고, 지금도 뭐 가장 좋아하는 장르를 뽑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다큐멘터리를 뽑죠. 주로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다큐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 KBS나 EBS나 SBS에서 하는 다큐들은 가능하면 챙겨보려고 하고,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각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예전에 그 레전드 다큐들을 다시 많이 올려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주 보고.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만두. 네. 이것도 기억나요. 사실 KBS 인간극장에서 레전드 편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죠. 그런 약간 사람들 나오는 사람 얘기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선호하는 다큐 안에서도 세부 장르들이 있잖아요. 따로 선호하시는 장르가 있나요? 그 사람들 얘기를 가장 좋아하고, 네. 기본적으로 동물 얘기는 잘 공감을 못합니다. 사람 위주로 이루어지는 다큐가 좋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성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하는 감성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다큐 3일, 뭐 신림동 고시촌, 노량진 고시촌,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다큐들, 무언가 되게 몰입해서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스포츠 감성. 스포츠를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성과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오면 이제 잠 못 자죠. 너무 인상 깊게 그런 거를 보는 편이고. 약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맞아. 모습들의 울림을 크게 느끼시는 편이군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울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동물 감성. 그래요? 네, 전 동물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는 다큐멘터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KBS 1 채널에서 좋은 다큐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요새는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거 즐겨서 봤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찍은 동물 다큐가 정말 좋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 그래서 해외에서 찍은 동물 다큐 즐겨봤고, 그리고 KBS 1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들도 해외 다큐를 우리말로 더빙해서 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즐겨보고 그럽니다. 네. 유식님은요? 저는 휴먼 다큐, 뭐 사람 사는 얘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오. 저는 주로 고발, 정치, 다 다르네. 그러네, 진짜 탐사보도 신기하네. 기반의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네.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생각보다 다들 취향이 정말 달라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유랑님 뭐예요? 저는 빈둥님 거예요. 아, 그래? 저도 휴먼 다큐 좋아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랑 빈두님이랑 은근 취향이 좀 일치하는 은근히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놓고. 아니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네. 우리 둘이 취향이 비슷한 게 아니라 이 둘과 너무 달라서 상대적으로 유랑님과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그래요? 아 그런가? 아니 비슷해요. 둘이 비슷한 게 마치 평범한 거라고 지금 치부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 둘이 이상한 거고 우리 둘이 이제 평범에 좀 범주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속해 있기 때문에 어이가 없네. 인간 이야기. 네. 사람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다큐를 되게 많이 보는 편이시거나 접하시는 편인 것 같아서 네. 아주 든든합니다. 많이 준비한 게 많이 없나 보죠 오늘? 아니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큐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큐는 사실을 기록하려고 시도하는 논픽션 형태의 시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내가 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 뭔가 다큐멘터리에서 대상을 본다는 게 단순히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의 결과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가미가 됐을 때 감독의 시각이 들어가면서 그게 다큐멘터리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몇 가지 키워드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의 첫 번째 키워드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사실을 기록하는 장르이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을 다루는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다큐멘터리 속에서 현실이 그 정말 실제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감독이 자신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 발견하고 느끼는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 안에서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좀 과하게 표현된 작품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고 물론 그 사람이 보는 시선이겠지만 네. 이게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쵸. 다큐멘터리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 순트님이 말한 동물 다큐멘터리가 네. 잘 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해석 같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동물들의 감정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인간의 시선에서 해석되고 연출되다 보니까 이 동물들도 인간처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나한테 주입시키는 것 같아서 그게 가끔 좀 거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 만든 동물 다큐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그 현실을 조작하거나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해서 이 동물들은 무리를 짓고 살다가 슬퍼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레이션. 그런 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 그런 게 배제되는 그런 동물 다큐를 조금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 아닌가. 아, 그래요? 한번 접해보시라. 그거 봤어? 뭐예요? 나의 문어 선생님. 봤어요. 그거 어때요? 그건 어때? 근데 저는 뭐 현대를 오면서 동물 행동학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오히려 동물이 사는 세계하고 인간이 사는 세계를 띄워놓고 해석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는 세계에서도 감정이란 게 있을 수 있고 네. 동물도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치부하면서 쟤네는 저런 거 느끼지 않을 텐데 마치 그게 인간의 해석인 것처럼만 바라보는 시선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재밌게 봤어요. 나의 문어 네. 선생님. 나의 문어 선생님. 네, 저는 되게 감동적이던데. 네. 진짜? 저도. 별로였어요? 나는 그 작품을 잘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왜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동물을 굉장히 천하게 보는 아니 시선 아니야?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감독의 연출 방법이 되게 좀 폭력적이라고 느꼈어 오히려 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감정만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 문어를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이 문어의 감정을 좀 그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몰입이 언제 깨지냐면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이 문어가 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이걸 포착해가지고 그래 이제 됐다 하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감독이 짜놓은 그런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문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거를 마치 모든 문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마냥 그려진 것 같아서 그거를 보는데 이거는 진짜 문어가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여겨지기보다 이 감독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구나가 오히려 먼저 느껴져서 잘 공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되게 그때 당시에 극찬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근데 문어 되게 지능 높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그거랑 무슨 좀 말, 별개의 네,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어의 지능과 상관없이 감독은 이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해놓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문어를 정말 꾸준히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걔 스토리를 발견한 게 아니라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문어를 사용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감독이 뭔가 모든 다큐멘터리를 24시간 찍어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것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느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걸로 만들어보자 라는 감정이 저한테는 먼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휴먼 다큐도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밀착 취재, 뭐 24시간 취재, 72시간 취재해서 내내 붙어 있었다고 해도 그 찍은 시간만큼을 모두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편집 과정에서 그 감독의 시선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감독인 이상 그 시선 속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겠는데 이렇게 하면 감동적이겠는데 라는 그런 시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휴먼 다큐에서 감동을 받는 거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들의 모습들 그럼에도 진실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동물 다큐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 감독이 찍어서 문어라는 생명체가 되게 신기하게 행동을 하네. 이걸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이걸 구성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포착되는 문어의 움직임이라든지 문어가 그 뜯기잖아요. 뜯겼을 때 새살이 돋아나는 거에서 감동을 느낀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감독의 시선이 배제되더라도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그런 빈도님이 불쾌하신 지점을 나 불쾌하다고까지는 안 했어요. 불편해하셨던 지점을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동물 다큐를 찍어내는 그 분들의 행동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에서 감동을 많이 받는 편이다. 네. 저 아까 쓴뜨님께서 이게 점점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하는 게 모든 다큐멘터리에 연출이 들어가면 안 돼! 라는 게 절대 아니고 그거를 얼마나 잘 본인의 의도를 숨기느냐가 결국 나는 그 감독의 역량인 것 같은데 그 나이모나 선생님에서는 그 역량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의도가 드러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꼭 사실적인 것들의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 의도가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어쨌든 편집이 된 장면들이니까 의도를 당연히 드러내고 찍을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게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라서 나는 거북한 것 같아요. 다른 장르라면 당연히 연출을 기반에 두고 우리가 시청을 하는데 다큐멘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고 치밀하게 연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해할 거나 아니면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게 100% 사실이냐 연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는 게 다큐멘터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상 사람들은 이게 만들어진 스토리라는 인식보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독의 의도를 드러내더라도 그냥 대놓고 이건 감독의 생각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괜찮은데 안 그런 척하면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짜집어서 연출하는 그런 식의 의도 표현은 저도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한 게 사실 다큐멘터리가 사실의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상. 왜냐하면 촬영이랑 편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대상을 어떤 앵글로 어떻게 찍는지부터가 사실 감독의 선택이 개입이 되는 거고 그 찍은 컷들 중에서 어떤 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편집할지부터가 이제 감독의 시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적인 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장르에서 얼마나 감독이 앞에 나와 있을지를 얼마나 숨기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앙 소리 봤어요? 맞아요. 그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랑 소가 나오잖아. 네. 뭐 소랑 할아버지랑 뭐 이별하는 장면 다음에 네. 소가 눈물을 흘리는 클로즈업 같은 게 나와. 네. 그런 것들은 그런 연출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논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원앙 소리에도 사운드가 실제 현장음이 아니라 녹음된 소리를 써서 그것도 과도한 이제 연출의 개입이다. 뭐 예를 들어 새나 벌레 소리 같은 정말 사실적인 그 현장에 있을 법한 소리까지도 녹음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과도한 연출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할아버지랑 헤어진 소가 실제로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이게 눈물이든 뭐든 흘렀어요. 그걸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건 저는 가능하거든요. 괜찮다고. 괜찮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소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든 그냥 흘렀는데 그게 마침 카메라에 잡혔든 네. 어쨌든 눈에서 눈물이 흐른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랑 헤어진 때는 소는 무덤덤했어. 근데 한 3일 후에 어떤 뭐 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소가 눈물을 흘리는 그거를 편집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할아버지랑 헤어진 다음에 바로 소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편집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특히나 더 그런 자신의 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해보거나 아니면 작품을 만들어 본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다 영상화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트님이 말씀하시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요새는 관객들한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잘 짜깁기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그거를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연출이 들어간 거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그런 장르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뭐 속아 넘어주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요새는 그런 연출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근데 그 연출에 있어서 최소한의 윤리만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지켜야 되는 어떤 법적인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감독이 어느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요. 뭐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뭐 편집하거나 악마의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연출은 저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넘어가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관객들이 그거를 선택할지 안 할지 영역에 들어갔을 때 저거 너무 인위적이야라고 하면 선택을 안 받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유생님 본인한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객도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이 왜곡돼가지고 전달돼서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건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처벌할 수도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빈둥님은 그 원앙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똑같은데 아까처럼 그 문화호 선생님처럼 약간 거북한 마음. 그 소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감독의 표정이 보였어. 아이씨 나왔다. 약간 이러면서 그런 표정이 보여서 그 순간 그 전까지 쌓였던 모든 스토리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영상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연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 본질이 왜곡되냐 마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랑 소의 유대관계가 없는데 그게 있는 것처럼 꾸몄으면 그거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유대관계는 정말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의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라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유랑님의 의견에 되게 공감하는데 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그 본질 외에 벗어난 지역에서 연출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본질마저 점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면 감독이 이렇게 연출을 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면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믿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좀 판단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 더 몰입이 깨지는 것 같아서 물론 본질이 더 중요하겠지만 본질 외적인 것도 사실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이건 정말 취향 차이인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적인 묘사를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눈치를 잘 채기 때문에 요새 다큐 감독들은 그 잘 숨겨내는 것이 하나의 미션이 아닐까. 맞아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사실로 하면 재미없어. 재미가 없죠. 맞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방송도 네. 녹음할 땐 재미없는 에피소드도 편집이 지나가면 되게 맞아. 재밌을 때가 이거는 다 있잖아요. 연출이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목격하시면은 이제 오늘 방송 망했는데 이랬는데 편집한 거 들으니까 재밌어. 막 이런 거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키워드의 연장선에서 사실과 이제 감독의 시각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저는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뭘 어떻게 바라볼지가 정립이 되면 그런 시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다큐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굉장히 정형화된 사실적인 묘사에 대한 그런 포맷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큐멘터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표현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타네이션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네. 이거는 감독의 자전적인 다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찍은 거의 160시간에 해당되는 그 영상 기록물과 사진, 전화 음성 메시지, 영화 클립 같은 거를 몽타주로 편집을 하고 거기에 락 음악을 입혀가지고 뮤직비디오처럼 만든 건데 네. 이걸 보다 보면 이제 그 감독이 겪었던 성적 학대라든지 동생의 자살이라든지 이런 불행했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가족사와 과거의 사건들이 자신의 자아와 혼란스러운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수단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익숙했던 그런 사실적으로 그 인물의 서사를 따라가는 그런 편집 방식이 아닌 되게 새로운 방식의 연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의 한 장르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에 대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영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법을 통해서 그 전쟁과 학살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큐멘터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그 표현 방식에 굉장히 많은 범주가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재현 배우를 써가지고. 근데 그게 예전부터 그랬다는 건가? 아니면 최근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한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민동님께서 말씀하셨던 길이의 네. 김대중이라는 작품에서도 네. 재현 배우가 재현을 직접 하죠. 네. 그랬나? 네. 보셨어요? 네. 나도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 본 거 맞아? 그런 장면이 있었나? 네, 그래서 그 표현 방식에 따른 그런 선호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연출이 들어가면 이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 자체를 장르로 인정할 수도 있고 많은 취향이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큐멘터리 장르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각자 좋아하는 다큐가 있다면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특히나 굉장히 다른 장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취합을 해보면 저희 청취자분들과 저희에게 굉장히 큰 선물 보따리 같은 다큐 종합 세트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서 하나씩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물 다큐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오, 네. 동물 다큐? 네. 아까 인간의 시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물론 아예 배제할 순 없지만 흔히 동물 다큐라고 생각하면 많이 상상하시는 것이 지구온난화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걸 좀 스토리화해서 동물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 가족이 살아가는 힘든 모습 이런 걸 부각하고 있는 다큐들이 많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빈둥님의 말씀에도 다소간 공감을 했는데 그런 인식을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인 스케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다큐가 있습니다. 네. 바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인데요. 우리의 네. 지구. 네. 전 세계를 가요. 이 제작진이 몇백 명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정말 좋은 카메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와,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진짜 하찮구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그냥 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일부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잘난 걸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클로즈업된 동물들의 모습도 많고
장시간 촬영된 동물들의 모습도 많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라는 경이로움도 있고, 하여튼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됩니다. 힐링이 되는 게 그냥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쟤네들도 우리랑 똑같고 내가 되게 하찮구나. 내가 뭐라고 이러고 살고 있지? 뭐라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다큐멘터리여서 추천해드립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예요? 뭐 하나 꼽을 수는 없는데 그 넷플릭스 자본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형형색색의 동물들의 색감들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편안해져요.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면 흔히 눈이 좀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의 색이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눈이 편안해지는 화면들이어서 뭐 하나 꼽기보다는 그냥 틀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좀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쉬실 때 그냥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길어요? 생각이 듭니다. 시즌이 2개인가 3개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길었던 기억은 아닌데 저도 막 각 잡고 보기보다 그냥 틀어놓고 봤던 기억이 있어서 하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시리즈물이구나. 맞습니다. 요약본 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있기보다는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서 요약본이 크게 의미가 없으실걸요? 그냥 뭐 나레이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죠? 네네. 어. 나레이션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 어쨌든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엄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지구. 우리의 지구. 우리의 지구. 어. 그러면 한 편당 한 동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 동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동물을 조금 더 자세히 심도 있게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관통하는 컨셉이나 주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단순히 관찰적인 느낌인 건가요? 보고 나면 이 제작진이 의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들도 우리랑 똑같이 어쩌면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 그래서 지구는 절대 인간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네. 쟤네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돌고 돌면서 우리가 쟤네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저들 속에서도 이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돌아가고 있고 쟤네들도 죽음과 탄생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 안에 나는 되게 작은 인간이구나. 이게 제작진이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나면 제작진이 어느 하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기보다는 제가 느낀 느낌처럼 이렇게 얘네들은 살아가고 있어. 정말 장엄하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지? 그래서 그 안에서 넌 어떤 생각을 할 거야를 그냥 던져놓는 기분이어서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뭐예요? 기억? 저보다 안 본 것 같은데. 봤어요. 북극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북극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그 북극곰 모습 보여주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요새 그냥 늘 나오는 말들 얘네가 네네.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도하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의 지구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그냥 담아내거든요. 얘네들이 걸어가는 거. 근데 얘네가 너무 야윈 거예요. 물론 그중엔 조금 통통한 애들도 있지만 얘네가 너무 걔가 먹은 거 아니야? 다 먹은 거 아니야? 야윈 애들이 그냥 걸어가. 그걸 보여줘. 그런 게 그냥 담담하게 담아냈다는 느낌? 그리고 정말 가까이에서 담아낸 장면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게 후기 영상? 그 네.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도 있어요. 그런데 제작진들이 정말 위험해 보이는 동물 코앞에 가서 찍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연출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촬영했네? 라는 대단함도 느껴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센트님의 인생 다큐. 인생 다큐? 그냥 그건 또 추천 아니야? 다큐. 추천 다큐. 인생 다큐 따로 있어요? 인생 다큐? 인생 다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지는 않네요. 네. 저는 인생 다큐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제 대학 다닐 때 네. 제 부모되기 교육이라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네. 그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봤던 다큐였는데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오, 네. 궁금합니다.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EBS 다큐가 있어요. 네. 네. 뭐 지금도 회자되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다큐인데 아동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자라나야 되고 혹은 뭐 그 과정 속에서
도덕성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발달 단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뭐 자아 존중감은 뭐 얼마나 중요한지, 지능 중에서 다중지능 이런 것도 다루기도 했고, 하여튼 그때 이거를 정말 몰입해서 쫙 보고 너무 인생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어떤 내용이죠?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과 아이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 네. 아이를 정말 잘 이해하고 아이를 낳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에 대해 잘한다고 부모가 되게 쉽게 되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생각보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고 발달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자아 정체감, 뭐 도덕성, 뭐 자존감, 다중지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냥 아이를 낳고 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생 때라고 하면은 네. 사실 뭐 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부모의 입장도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인생을 바꿀 만한 뭔가를 그러니까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만약에 부모가 된다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반대로 부모님을 더 이해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이런 걸 모르셨었겠구나.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그랬었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예, 또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다큐. 지금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5부작으로 되어 있고 아마 두 번째 이야기 해서 또 새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들 두고 실험 카메라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 마시멜로 주고 이러지 않나? 마시멜로한테 뭐 이렇게 먹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 이렇게 뭐 하는 도덕성에 대한 테스트 이런 것도 하기도 했고 네, 하여튼 EBS 다큐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작품을 네. 제 1로 꼽고 싶어요. 저는 이 작품을 봤거든요. 네. 근데 유생님이 인생 다큐로 꼽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불편했던 네. 지점이 있어서 말해봐. 저도 이 다큐를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초반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다 보니 그 실험 카메라가 조금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후에는 좀 들더라고요. 왜? 왜냐면은 이게 아이들의 도덕성이나 뭐 다중지능, 뭐 인성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네. 탐구를 하는 실험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많이 구성하셨냐면 두 팀으로 나눠요, 애들을.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도덕성이 높은 그룹,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도덕성이 낮았던 그룹, 도덕성을 예로 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미션에서 네.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이느냐 하고, 결론적으로 도덕성이 높은 애들이 더 많은 성과를 보였고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를 보여주는데 그 네. 과정에 있어서 제가 받은 느낌, 아까 빈도님 느낌처럼 네. 조금 의도적으로 구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조금 더 부각해서 네. 그래프를 띄울 때도 좀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야말로 추후에 조금 더 훌륭한 인간이 되겠구나를 조금 이렇게 과장해서 나타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큐도 저도 네.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네. 약간 2009년 맞아요. 8년 이때 만들어진 다큐다 네. 보니까 물론 약간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미 그런 실험들이 외국에서 많이 진행됐어요. 그런 것들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보여주는 정도거든라고 저는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의 그런 점들이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도덕성 때문에 도덕성이 그러면 성공의 지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이의 삶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도덕성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잘 만들어진 다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잘 만든 다큐가 다시 재밌어요. 보면 그 장면만 보일 거예요. 센트님이 얘기했던.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네. 그 EBS 다큐 중에 욕해도 될까요?라는 다큐가 또 있어요. 그래요? 욕 처음 욕해도 들어보네요. 될까요? 네. 네. 근데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저는 초반 그 다큐도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네. 그 다큐도 처음에는 진짜 잘 만든 다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후에는 딱 이런 거예요. 욕해도 될까요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오잖아요. 근데 그 답을 위해서 달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안에 내용들이 사실이거든요. 욕을 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뇌 발달이 저해될 수 있고, 근데 그걸 다소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내려다 보니까
다소 과장해서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 자료들이에요. 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몇 년이 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만들었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은 조금 더 좋은 다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2도 궁금해집니다. 네. 2가 지금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근데 다큐라는 게 저는 네. 사실을 보여준다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제작자 혹은 연출자의 주제의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가 들어간 다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모아가지고 이런 주장하고 싶어라는 것도 다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뭐를 네. 먼저 보느냐의 차이가 결국 우리가 뭔가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를 이끌어내는 것 같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유생님이 보는 관점이랑 뭐 저나 순트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도 다른 거지. 근데 요새는 이제 워낙에 교조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다 보니까 네. 예, 이제 구주장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그런 문화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큐를 보고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하는 풍성하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도 이런 휴먼 드라마를 시사적이거나 실험적인 다큐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네. 휴먼 드라마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의식은 있을지언정 이게 답이다라고 제시하진 않고 그냥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 약간 이런 주제가 명확한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가 먼저 너무 앞으로 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그런 실험과 관찰들이 진짜 사실인 마냥, 그러니까 그 주장이 사실인 마냥 너무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물론 주제의식도 좋고 이런 생각을 화두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는 되게 좋지만 막 엄청 마음이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들 보면 네. 사실 주제의식이 애초에 정해져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그 PD가 얘기하고 싶은 방향대로 사실 인터뷰 따고 네. 뭐 이렇게 조사하고 네.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애초에 방송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저는 방송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는 거야. 그쵸. 보는 사람들도 이게 그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생님이 아까 괜찮다고 말씀해주신 그런 주제의식이 담긴 다큐멘터리들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런 주제의식을 갖고 휴먼 다큐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게 되게 거북한 거지. 그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두 분 인생 다큐도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예전에 무문관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무문관? 무문관. 이게 불교에 있는 책 중 하나인데 네. 이 책에서 기반한 수행 방법이 있어. 네. 이게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폐관 수련을 하는 거야. 네. 방 안에 갇혀가지고 스님들이. 근데 그거를 다큐멘터리화해서 만든 작품이 무문관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영화가 있고 다큐가 있는데 제가 네. 말하는 건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전국의 수많은 좀 알려진 스님들이 무문관 그 수련에 참여를 해. 네.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000일이었던 거 이랬던 것 같은데 무튼 그 3년 동안 1000일 동안 자물쇠로 밖에서 잠가놔요. 거기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야.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딴 다큐멘터리가 나와. 근데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아져. 처음에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사람들이 점차 지쳐가는 게 보이고 그 와중에서도 자기만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간 사람도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고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아 진짜 이게 수련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 진짜 유명하고 수련을 많이 한 스님들에게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것도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험 감성 네. 이런 거거든요. 뭔가 되게 치열하게 자기를 수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다 담겨있는 다큐라서 그 무문관이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네. 생각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고 그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문제는 안 생기나요? 문제가 생겨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이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되게 묘해. 쾌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 장면 중에 내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왠지 빈둥님 쾌감을 느꼈을 것 같아. 이 새끼 이거 처음에 이러더니 이 정도의 생각은 안 했지만 그게 있어. 중간에 나갔던 사람이 네. 갑자기 인터뷰를 거절해.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창피하다면서. 음. 근데 그거를 계속 설득해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기분이 되게 묘해.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낄까? 처음에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단하게 보이고 자기만의 방이 있고 그 뒤에 뒷뜰이 있어요. 네. 되게 작은 거기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네. 산책을 거기서 뺑뺑 돌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러는 수련 방법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끝나요? 기억 안 나죠? 뭐 천일이 끝났겠지. 아, 그리고 그냥 나오면서 뭐 축하받으면서 끝났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럼 밖에서 사람들이 그 스님의 속한 절들의 약간 신도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막 기도를 해. 불경을 읊고 그 사람들 응원하려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고 되게 묘합니다. 이게- 근데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제 인생 다큐 중에 하나고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네. 뭔가요? 다른 하나는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로드 투 카타르라는 그 월드컵 다큐가 있어요. 네. 우리- 월드컵 감성 또 아, 좋아하시죠? 스포츠 감성. 스포츠 감성. 국대 감성. 이거 진짜 잘 만든 다큐예요. 오.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네.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나갔잖아요. 네. 그 모든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그게 월드컵 중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경기만 보느라고 사실 그 다큐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이게 쿠팡 플레이 단독 다큐라서 또 유튜브에 없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 벤투 감독의 철학이 다 담겨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선수들은 어떻게 이 리더십에 이끌렸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다 담겨져 있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때 느낀 감동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나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벤투호가 네. 결과가 좀만 더 좋았다면은 그 네. 다큐도 떡상했을 텐데 아쉽네요. 충분히 좋았죠, 결과는. 근데 그 다큐가 사실 쿠팡 플레이 단독이라서 그러게요. 넷플릭스였다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거기에서 오는 감동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훈련해서 오는 그런 약간 고시생 감성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 좀 달라. 왜냐면 그 감성은 스포츠 감성이라기보다는 리더십 감성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팀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떻게 다 이 사람들을 하나의 목표로 잘 이끌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다큐라서 네. 약간 교과서 같은 내가 나중에 어떤 팀을 이끌고 어떤 팀에 속하든지 간에 이 사람의 마인드는 진짜 배울 만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팀을 이끌고 있거나 리더십이 요구된다 하시면 로드 투 카타르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교한 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들 패널이 아주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길 바라며 광고 홍보 끝! 저는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인생 다큐까지는 아닌데 정말 좋아하는 다큐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중국에서 자기 나라 내부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근 뭐 미국, 유럽, 일본 뭐 이런 나라들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다 수입을 해요. 네.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하면 이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쓰레기들을 담은 트럭들이 한 어떤 시골 마을로 가요. 그러면 그 시골 마을에서 엄청난 그 폐플라스틱 더미 속에서 사람들이 다 일일이 가내수공업으로 그거를 재활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 아저씨랑 아내랑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노동에 투입이 돼서 그냥 진짜 이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살면서 그 쓰레기 더미를 하루 종일 뒤지고
정리하고 분리하고 그거를 기계에 넣어서 돌리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끔찍한 게 이게 플라스틱 더미가 정말 엄청나게 쌓여 있고 그 바로 옆에 생활 공간이랑 작업 공간이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어린 아이들, 어린 소녀가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장난감도 가져오고 근데 또 계속 모두가 습관적으로 몸을 긁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네. 근데 또 그 안에서 나름의 욕망도 있어서 돈을 모아서 차를 사기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런 쓰레기 수입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폐플라스틱이 중국으로는 가진 못하겠지만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 나온 이런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가냐라는 물음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다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자본주의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뭐 시스템적인 뭔가를 파헤치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냥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만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가족의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면 딱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주제들이 한꺼번에 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다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플라스틱 차이나 네. 어디서 봐요? OTT에 있나 이거? 원래 유튜브에 있었는데 그게 그래요? 비공개로 돌려지고 지금은 뭐 비메오? 비메오 뭐 그런 네.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봤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네,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저 네. 하나 더 추천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접근성 좀 넷플릭스에 오. 올라오는데 네. 위기의 민주주의란 다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근데 작년 9월인가에 룰라 대통령이 네.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됐거든요, 브라질에. 브라질? 네. 네. 근데 그 전에 만들어진 다큐다 보니까 룰라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기까지의 어떤 브라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다룬 그 다큐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료들을 잘 편집해가지고 되게 드라이해요. 엄청 그 정치인들의 그 영상들을 다 이제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보여주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까지의 브라질의 어떤 여정, 그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부패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했을 때 어떻게 나라가 망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다큐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 네. 저도 접근성 얘기하니까 하나 더 생각난 게 유튜브에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나는 중식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중식이다. 네, 한 15분, 20분 남짓한 영상이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중식이라는 밴드의 보컬인 사람이 그냥 30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20대를 돌아보고 30대의 현실을 되게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런 에세이 형식의 자전적인 다큐예요. 그래서 노가다 일도 하고 작곡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정체성과 되게 불안정한 삶 속에서 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다큐인데 아무도 비싼 카메라로 자기를 찍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담담하게 그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비운의 작품이잖아요. 유랑님이 영화 특집 때 쓰려다가 그쵸. 반려당했던 못 썼었죠. 길이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반려당했던 영화인데 저도 네. 봤는데 그 중식이 밴드라는 팀이 네. 뭐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데 한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대 영상도 그때 유랑님 덕분에 보게 됐고 요새도 가끔 듣습니다. 뭐였더라? 반딧불인가? 그 노래 뭐 하나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듣고. 저도 봤는데 전 영화제에서 봤거든요. 네. 전 약간 아, 이것도 불편해요? 아니. 오늘 뭐 불편한 게 많은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가? 네. 불편 덩어리네. 네. 불편하다기보다 네. 어릴 때 봤거든요, 되게.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약간 이러면서 봤어요. 어릴 때 보면은 그 감성이 잘 공감되기가 맞아요. 어렵지. 맞아요. 그걸 겪어봐야 좀 느껴지는 거 네, 같아. 지금 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다큐의 범위도 많아진 것 같고 맞아요. 훨씬 다양한 나라나 집단이나 문화에서 오는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빈둥님은 다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다큐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아까 또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다큐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생님이 말하는 그런 주제의식이 담긴 다큐는 저는 그렇게 즐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다큐는 진짜 사실에 기반한 연출이 최소화된 작품들을 네. 좋아하고 왜 좋아하느냐 생각해보면 그냥 그 자연스러움이 좋아. 내 주변에서 내가 직접 목격할 순 없지만 분명히 그 감독이 찍고 있는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볼 때의 그런 쾌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다큐 3일이나 인간극장 같은 거를 보면 내가 분명히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의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내 세계가 조금씩 넓어져가는 느낌이 있어서 일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느낌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른 세계의 이야기, 다른 세계의 매체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다큐들을 좋아하죠. 두 분은요? 저는 그래서 휴먼 다큐가 싫은 게 싫다기보다는 별로 즐기지 않는 게 네. 그냥 뻔한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어딘가 일어나고 있는 그냥 사람 사는 얘기인데 뭐 그게 뭐가 재밌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보성이 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에피소드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냥 맞네. 가치관이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다큐라는 게 어떤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않으면 저는 그 다큐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준다든지 약간 그런 고급 정보를 어떤 탐사보도 하듯이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파내가는 과정이 전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보가 많이 담긴 다큐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구성할 때도 보면 저랑 유생님이 좀 극단에 있는 그쵸, 느낌이 결이 들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넷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시선을 조금 더 궁금해하는 편이고 유생님은 각자가 갖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지식을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고 네. 그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쌓여온 가치관이기 때문에 다큐라는 그냥 그 장르에서도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그렇네요. 같아요, 진짜. 저도 빈둥님이랑 조금 더 가까운 쪽인데 저도 그냥 그 사람 사는 일에 대한 서로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회나 문화에 대한 확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사나 그냥 팩트의 나열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이입을 해서 그 상황이나 정서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주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오롯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순트님 저는 불편해? 뭐가 불편해? 저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랑님, 빈도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의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다큐라는 장르가 아닐까. 사실 SNS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경우가 많고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치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민낯, 맨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장르가 아닐까. 네. 물론 거기에는 의도와 시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당연하지만 그래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딘가에 있는데 친근한데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다큐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변태들의 결과물 그러니까 방 밖으로 나온 변태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감독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집념의 결과물들 그치. 특히 동물 다큐를 보면 정말 감독이 변태다. 저 제작진들은 변태가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할 맞아요.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보는 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뭔지 알 것 같아. 생각보다도 다큐라는 장르 안에서도 저희 넷이 취향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서 다양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끝납니까? 네. 그거 아세요? 뭐야?
그 레전드 인간극장인가요? 대학교 3일인가? 레전드 장면 중에 낭만어부 아저씨 아세요? 저에게도 한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워. 뭐 이렇게 왜 저를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피디님? 이거. 네. 그 장면을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 얘기 못한 거 끝으로 하면 되겠다. 저는 그 장면. 네. 아버지가 애 놀래키는데 하는 장면. 제가 옛날에 말했었더라고. 인간극장 너무 웃겨. 예고편에 나오는 장면. 저는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알파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세도라고 한 1년 전부터 그 대국 1년 전부터 그 과정을 그린 건데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그 초창기만 해도 이세돌은 한 판도 안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바뀌어가는 모습, 그 최고의 기사가 바뀌어가는 모습이 되게 흥미로워서 이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또 뭐 없어요? 저는 되게 그냥 짧은 클립 중에 하나인데 동물농장인가 뭐 다큐 3일 이런 재질의 방송에 나온 장면인데 시골에 있는 한 수의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골 분들이 이제 동물들을 데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어떤 한 할머니가 아픈 강아지를 데려오는데 데려올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따리에 싸서 들고 오세요. 이게 보따리에 눌러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강아지를 저렇게 들고 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냥 그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포장지로는 표현되지 않는 그 이면의 사랑이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장면들은 사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사실 그 정도의 감동이 안 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리얼이기 때문에 정말 그치. 그런 거 보면은 감독 머리 쓴 거 보소? 약간 이런 생각이 느껴지지만 그거는 진짜 실제 장면이니까 네. 그런 데서 느껴질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힘이 있지 않나. 네. 그것이 바로 다큐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또 추천할 거 없죠? 네. 취합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떠셨나요? 만족합니다. 너무 뻔하고 성의 없는 답변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 댓글이 다른 에피소드들이 많이 올라오진 않아서 지금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만화 에피소드만 올라간 상태잖아요. 네. 근데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본인들의 그런 인생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뿌듯한 특집이 아니었나.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올라가 봐야 알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많이 참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올해 볼 콘텐츠들은 풍족하다. 이 정도면 네. 충분히 볼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의도와 아주 부합하는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족하다는 말을 굉장히 길게 늘려서 한 거 아니에요? 좀 성의 있게 말하라고 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시죠? 만족. 만족? 이런 게 만족? 네. 네. 세 분의 만족은 사실 의미가 없죠. 필요 없긴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저희 월간 인서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스포하지 마세요. 왜요? 기대하시게. 부르님이 옵니다. 얘기를 해야 기대하지 않을까? 부르님이 오랜만에 찾아오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월간 인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그럼 이번 취업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부르님과 같이 월간 인서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